사실 영화에 묘사된 거하고 원전과의 명화에 묘사되는 모습이 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영화 속에서는 나이든 중년의 여성으로 소개되고 실제 원전하고 명화 속에서 키르케는 세상 너무 매혹적인 여성이어가지고 그 여신이죠. 여신이어서 저 이 모습만 보면은 진짜 1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이다 보니까 논란이 해석한 건 아무래도 전쟁 피해자나 전쟁에 대한 도덕성이나 철학적 의미를 더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중년의 여성으로 메시지에 더 기반을 뒀었는데 이 작품 보고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 영화 속에서 폴리페모스가 처음 그 선원 씹어먹는 장면이 이 작품 처음 봤을 때 그 강렬한 충격적 이미지, 이거는 그 호메르스의 오디세우스 이야기 속 폴리페모스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라는 또 다른 이제 이야기 신화 속에 등장하는 폴리페모스란 그 키클롭스 거인의 이야기인데, 얘가 또 갈라테이아 정말 저희가 사랑하는 도슨트 김찬용 도슨트와 함께 오디세이, 뭐 그 코인 타잔 얘기는 아니고요. 오디세이에 나오는 수많은 스토리들을 또 그려낸 우리 화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이야기로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김찬용 도슨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의 저 클로드 느낌, 챗GPT 느낌, 미술계의 클로드. 장르만 애착 도슨트. 네. 감사합니다. 뭘 여쭤봐도 그냥 답이 툭툭 나옵니다. 나오는 네. 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명화들 한번 오늘 여쭤볼 텐데, 당연히 이제 오디세우스 우리 영화 봤잖아요. 예. 참 보셨나 우리 최 기자님? 봤어요. 보셨어요? 네, 저 영화 문외한이긴 하지만 네. 거기서 제일 봤습니다. 좀 뭐랄까 그 마음이 갔던 캐릭터가 혹시 있습니까? 그 시몬인가요? 시몬? 근데 가상의 캐릭터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속아서 그냥 트로이 목마 앞에 서 있다가 어깨 가신 맞은. 분. 전쟁도 속아서 오고. 그분은 원작에 아마 다른 원작에 있었던 분인 걸로 제가 알고 그 들었는데.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아스에 나오는 건데,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호메르스 원전만 이용한 게 아니라 그 퍼져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자기 서사를 짠 거여서 뒷이야기 캐릭터까지 끌어온 거예요. 우리 김찬용님도 영화 보셨어요? 그럼요. 이거 보통은 다 한 번쯤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요즘은 N차 가시는 타이밍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보셨은? 네, 다 보셨어요. 저희 다 봤죠. 그쵸. 그래서 그 시돈이랑 그 안티노스였나? 로버트 패티슨이 연기한 거기 원래 그 집에 이제 일하는 양치기 집 아들로 나왔잖아요. 그런 관계성만 허구고 각각은 이제 신화 속에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많은 화가들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지간하면 다 그렸죠. 그렇죠. 그 웬만한 이야기는 보통 명화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미 오디세우스 이야기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여기 최고 권위자인 김원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제우스 만나는데 막 막 쭉 가시고 하셨었다 보니까 그 대략적인 지금 복습은 충분히 다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잘 맞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나 언어로 그걸 디테일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고, 이미지의 장점은 디테일 정보를 많이 주는 건 오히려 좀 정확성은, 세부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어도 한 번에 딱 받아들이기에 좀 이미지 정보를 자극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좋다 보니까 당시에 좀 언어가 낯설거나 혹은 문맹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신화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명화 그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각도 있고 할 텐데, 이건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그리스 신들을 이렇게 그릴 때 보면 몸을 정말 거의 이상에 가까운 근육질에 엄청난 근육질로 막 많이 묘사하잖아요. 근데 왜 그 부위는 유독 왜소하게? 그건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그렇게 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몸은 되게 닭가슴살만 먹고 살 것처럼 그려놓고 이 추추는 실제 고만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 있죠. 신 자체가 우리가 실제 하는 형상으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우스든 이런 이미지들은 결국에는 각 시대의 상상력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인간의 완벽한 인체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중요한 기준이었었다 보니까 말씀하신 몸만 봤을 때는 엄청난 몸짱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회화로 많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는 고대에 그려진 게 아니라 회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르네상스 이후 이제 이후에. 17, 18세기에 특히 예. 좀 많이 그려지게 되거든요. 이때는 사실 그때는 따지고 보면 그 기독교 시대인데 네. 그럼에도 신화가 좀 많이 그려졌었던 이유가 누드 그리면 사실 되게 외설적 그쵸. 있잖아요. 인간 그림이요. 실제 하는 인간을 그린 그건 되게 외설적으로 보이는데 음. 신화 속 인물을 그렸을 때는 그게 신화적인 교화적인 의미나 도덕성이나 이런 의미로서 그린다라는 어쨌든 얄팍한 포장재가 있다 보니까 그 외설보다는 우린 그 이상적인 가르침과 교육 철학을 위해 그린 거야 하다 보니 네. 말씀하신 그런 좀 성적이거나 음.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든 그 나뭇잎 같은 거로 곧 그림도 마침 하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비너스의 탄생 보면 이렇게 가리다가 그렇죠. 네. 비너스도 되게 쑥스럽게 하고 네. 있고 네. 이왕 보여드리려고 첫 번째 준비한 작품이 그 장 알프레드 마리오통이라는 예술가의 오디세우스와 나우시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오디세우스와 나우시카. 나우시카. 예. 이게 그 사실 김원 교수님 나와서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예.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학습을 되게 잘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실질적으로 트로이에서 이타카까지 오디세우스가 가는 과정에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 머무르게 되는 혹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곳이 12곳이거든요. 네. 근데 그 논란의 영화 속에서는 9개로 편집이 네, 되어 네. 있어가지고 빠지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망각의 꽃, 로터스 꽃 먹는데도 그 네. 약간 합성해가지고 아, 칼립소하고 합쳐버리고. 있는 것처럼 예, 해서 소개를 했고 바람의 신은 아예 삭제해서 원래는 바람의 신 만나가지고 자동운전 내비 받아가지고 집 앞까지 갔다가 그거 까는 바람에 다시 하고 돌아갔다가 예, 예. 넌 뭔가 찍혔나봐 하고 그때부터 이제 개고생이 시작되고 이런 스토리인데 FSD 받았다가. 그쵸 그것도 뭔가 얘기상 좀 그런 것 같아서 아마 바람은 CG로밖에 구현이 안 돼서 못 그쵸. 넣었다 뭐 이런 그리고 얘기도 그걸 있고. 아예 그냥 태풍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속에 풀어내지 않았나 예. 싶고요. 네. 또 하나 제일 중요하게 삭제된 게 저 방금 보여드렸던 네. 나우시카? 네, 나우시카 이야기거든요. 예. 저게 이제 이타카 도달하기 전에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칼립소한테서 탈출해서 뗏먹다고 표류하다가 네. 해안가 갔을 때 그 아테네 여신으로 은유되는 젠데이아하고 해안에서 잠깐 얘기하고 네. 이타카 들어가는데 예. 원래는 그 타이밍이 저 파이아키아라는 데 도달해가지고 저 나우시카 공주를 만나서 저기서 막 이제 환대를 받는 거죠. 아, 이 공주랑 한 번 또 자죠. 아니에요. 아니요. 공주가 매력을 느끼기는 하는데 네. 이때는 이제 오디세우스가 난 꼭 가야 된다. 집에 거의 다 그래가지고 왔다. 이분하고는 아. 네, 자진 않고 이 얘기하면 이타카를- 큰일 나는 게 나중에 며느리가 돼요. 맞습니다. 아. 나우시카가 네네. 텔레마커스랑 결혼해요. 이게 아, 네. 진짜 페륜이 이게 네, 오디세이 안에서의 이야기는 아닌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전격으로 네. 계속 네. 퍼져나가다 네. 보니까 그 형태로 아까 추가 인물들이나 서사들이 오디세우스 이후에 또 나온다. 네. 거기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되는데 네. 보시면은 저기 딱 그 그림 속에서 뗏목 표류하고 폭풍 만나가지고 해안가 도착했을 때 이것도 아테나 신이 나우시카 공주한테 가서 귀뜸해가지고 너 이제 너도 결혼할 때 되고 준비했으니까 옷 빨래도 하러 가고 해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약간 암시 걸려가지고 빨래터에 나와서 빨래하고 자세히 보면 발 밑에 공 그려져 있거든요. 공놀이 하고 있는데 떠내려온 이제 오디세우스가 완전 나치의 모습으로 풀숲에서 딱 튀어나오니까 시녀들하고는 다 놀라서 도망가는데 나우시카만 되게 쫄지 않고 뚫어지게 이렇게 봤어요?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매력. 정도는 거의 바바리맨인데. 네, 저 수염난 게 오디세우스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네. 저기도 보시면은 제일 중요 부위에는 어둡게 지금 보이실 텐데 제 나뭇잎으로 슬쩍 가려 놨거든요. 예의를 신화 속의 갖췄네. 이야기이지만 이게 약간 성적이거나 그런 약간 쾌락적인 이미지로 보여지기보다는 네. 좀 신화적인 이미지로 보여지게 하려고 저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저 인물 나우시카란 인물도 되게 포용적이고 용기의 상징 혹은 화합과 평화의 상징 이런 이미지로 많이 소개돼서 네네네.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면 그 지브리 스튜디오라는 곳에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아, 네. 있죠. 지금 그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네, 실제로 여기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란 애니메이터가 저 신화 속의 나우시카한테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캐릭터가 그 바람 계곡 나우시카다. 아,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배제가 돼가지고 이건 오. 그 네. 저도 너튜브 같은 거 보다가 이제 느꼈던 네네네. 건데 그 이동진 평론가님 유튜브 이름이 파이아키아인데 파이아키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사람들이 맨날 물어봐서 드디어 오디세우스 영화 개봉하면 이제 이거 얘기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왜 하필이면 파이아키아? 거기만 빼가지고 빼가지고. 다시 계속 파이아키아를 소개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얘기하는 게 네네. 저 장면 속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아키아. 그래 왜 파이아키아냐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되게 나우시카가 막 여신처럼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 사진 이 그림만 보면은 오히려 영웅인 오디세우스는 진짜 막 벌거벗은 산사람처럼 나오고 되게 이제 고결한 여신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나우시카. 네, 근데 그 역경 속에서 거의 오디세우스가 만난 유일한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막 여신들 뭐 키르케든 칼립소든 다 사실은 오디세우스를 안 놔주려고 괴롭히고 막 속였는데 유일하게 그 오디세우스한테 환대를 베풀었던 인물이 나우시카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 신보다 더 고운 심성을 가지고 오디세우스를 집으로 돌려보내준. 그래서 아마 요렇게 흰 옷을 입혀서 예쁘게 묘사를 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림도 보면 더 약간 여신처럼 되어 있고 나우시카는 되게 백옥의 피부에 어떻게 보면 아프로디테스러운 모습의 네. 자태로 서 있고 반대로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보면 진짜 거린처럼 보이는 수준으로 네, 그럼에도 그 영화의 제우스의 법 나오는 그 크세니아 환대의 법을 가장 잘 네. 지켜내가지고 이 공간에서 이제 내가 여기 머무른 건 도약하기 위함이다 이런 느낌으로 다 이제 받아 준비를 해가지고 이타카로 돌아가서 그 복수의 사륙전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 아키아가 그 수학 파이하고 아카이브란 단어의 어원 합성된 거라고 해가지고 그 환대를 받고 많은 것들을 이제 꿈꿀 수 있고 보관하고 나누는 곳 이런 이미지이다 보니까 그 이동진 평론가도 파이 채널 아키아라고 이름을. 한다고 네네네. 유토피아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또 되게 막 이렇게 그리고 싶게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물이 그 외눈박이 괴물 네. 폴리페모스잖아요. 그러니까 화가들 입장에서는 되게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좀 그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각기 다른 모습들로 그려진 그림들이 많죠. 네, 네. 이것도 이왕이면 오늘은 그림 위주로 좀 네. 보셔도 네네네. 좋을 것 같은 게 그 자료로 띄워드릴 그림이 오늘 소개하는 미술관 여행자를 위한 도슨트북이란 이 책에 소개되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네. 조지프 말러드 윌리엄 터너라는 예술가의 작품 중에 폴리페모스를 조롱하는 오디세우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저기 이미지 딱 떠 있는 작품인데 아, 언뜻 보셨을 때 그냥 되게 예쁜 석양 풍경화 같은. 그냥 떠 있는 것처럼 네.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화에서 좀 다르게 아무래도 표현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원전에 아예 관심을 안 갖고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만 봤을 때는 맷 데이먼이 너무 되게 진중하고 철학적인 그러니까 고뇌하는 인물로 묘사되다 보니까 오디세우스가 되게 진지한 느낌으로 보이게 됐거든요. 네. 근데 실제 원전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이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우티스 자긴 노바디 아무도 아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다른 키클롭스들이 왔을 때 한번 위기를 벗어나고 그 이후에 눈 찌른 다음에 네. 탈출하면서 영화에서는 자기 동료들이 죽은 것에 대한 분노로 활만 한 방 쏘고 가는 거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자기 안전해졌을 때 내가 바로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다 이 지르는 바람에 그것 네. 때문에 이제 폴리페노스가 이제 아빠 아빠한테 소환 이르고.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그 개고생. 개고생길의 시작이다. 아, 저게 딱 그 장면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 저 배 왼쪽 끝에 빨간 깃발 펄럭하면서 오디세우스가 진짜 1cm도 안 되는 사이즈로 네. 내가 오디세우스다 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 배 제일 위쪽 구석에 구름처럼 표현된 곳에 그 폴리페모스도 그려져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근데 확대해서 보면 뒤에- 근데 좋겠다. 아무리 확대해도 사실 알아보기 잘안 힘든 보여요? 수준입니다. 어. 눈 이렇게 붙잡고 돌 던지려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네. 이게 실제 작품을 봐도 찾을 수 없는 아, 수준이거든요. 그래요. 이유가 터너라는 예술가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비교해서 보시면 더 좋은 게 혹시 자료 중에 아르놀트 베클린이라는 예술가의 작품 중에 그 오디세우스와 폴리페모스라는 작품도 네. 있거든요. 네. 또 이미지 저렇게 보시면 아유, 저기서 또렷합니다. 바로 발견이 예. 되실 거거든요. 저게 네. 이제 눈 찔리고 쫓아 나와가지고 폴리페모스가 돌덩어리 그 영화 속 장면처럼 아, 던지려고 하고 던지는 있는 거. 거고 오디세우스도 급하게 이제 선원들하고 탈출하기 바쁜 모습이 디테일하게 그대로 다 그려져 있는 건데요. 아. 이게 되게 다른 게 저 베클린이라는 예술가는 상징주의 화가라고 보통 소개되고 예. 아까 터너라는 예술가는 낭만주의 풍경 화가 이렇게 미술에서는 소개하는데 우리 그냥 쉽게 접근하자면은 약간 영화로 따지면은 그 베클린 같은 경우에는 좀 굳이 얘기하자면 봉준호 감독님 같은 느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좀 보여준다면은 네네. 터너 같은 경우에는 좀 박찬욱 감독님 느낌에서 약간 미장센이나 의미 이런 걸 또 되게 매혹적으로 보여줘서 터너 작품은 보시면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거대한 대자연이라는 힘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나 작고 나약할 뿐이다 이런 걸 오히려 표현하는 예술가여가지고 인간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이건 혹시 괜찮으시다면 자료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네. 아, 제가 좋습니다. 네. 추가로 가지고 온
건데 터너 대표작 중에 저게 비증기 그리고 속도라고 이건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아니고요. 비증기 그리고 속도라는 노안이 제일 왔나 봐요. 잘 안 보여. 이 그렇죠. 그림이 그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 저 뭐 그린 거야? 보이는 게 없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뭔가 굴뚝 같은 모습으로 해서 기차가 이제 런던 템즈강 건너서 달려오고 있는 게 오른쪽에 이제 슬쩍 모습이 보이게 그려져 있고 네. 저게 비바람 몰아치게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혁명 시대 예술가여가지고 이때 기차가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한 시대여서 기차를 타고 비바람을 뚫는 걸 경험한 이후에 네. 이게 이렇게나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향해 가고 있구나 이걸 경험을 담은 거여서 이것도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다 확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저 기차마저도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나중에 오른쪽 밑에는 말 같은 동물하고 사람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려져 있어서 마차 같은 동물의 시대에서 기술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 표현되고 이 그림에? 네 왼쪽 하단부에는 템즈강에서 또 나룻배 떠 있어가지고 또 다른 뭐 교통수단이나 시간의 흐름의 어디 상징 있다는 얘기요? 안 이거 보일 매지가예요? 겁니다. 이거 저기 지금 이 확대 상태에서는 네, 왼쪽 밑에 왼쪽 하얀 아래. 점 같은 거 3개 보이시죠? 예. 적어도 나중에 고화질로 만약 확대를 하면은 사람이 사람이에요? 만세하고 있는 거, 아. 하고 있는 만세하는 거 살짝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대한 환희 그리고 런던 가서 저 보고도 못 찾은 게 기차 앞에 이건 그냥 길게 점 같은 붓터치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저것도 실제로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그 토끼 옆모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 너무하네. 숨은 그림 찾기도 그렇죠. 아니고 거의 숨은 그림 찾기 이거 좀 수준인데 너무하네. 토끼가 어딨어? 그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건 진짜 원화 보고도 겨우 찾기는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한 땀 한 땀 그리는 스타일의 그림이 아니라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 순간 인간이 느낄 만한 감각을 중심으로 표현을 했고 그 안에서 결국 대자연이라는 어떤 신적 그런 힘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나 작은 존재일 뿐이다. 이걸 표현한 예술가이다 보니까 신화 표현할 때도 아까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베클린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린 네. 예술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다른 작품 중에 역병이란 이미지 아마 있을 건데 베클린 씨. 네, 베클린 이것도- 선생님이 제 스타일이네요. 네, 베클린 선생님 현명하네요. 아유, 잘 보인다, 잘 보여. 이건 딱 봐도 근데 뭘 역병 표현하는지 같네. 조금 더 설득력 네. 있게 그려져 이거 있죠. 역병 아니에요, 역병? 네, 네, 이건 딱 그 역병이네요. 흑사병 네. 패스트 나돌았을 때 패스트는 딱 봐도 네. 그때는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인류가 너무 부족했다 보니까 이게 네. 죽음의 어떤 사신의 방문으로서 이제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영화 감독도 좀 더 약간 시각적으로는 아름다운데 영화 봤을 때 테넷 같은 거 본 것처럼 뭐지? 막 이런 느낌인데 시각적으로는 되게 강렬한 또릿또릿한 그렇죠 경우가 있고 서사적인 구조가 되게 설득력 있게 잘 짜여져 있는 네, 경우도 네, 있고 네. 한데 이게 과거의 미술에선 이 당시엔 미디어 매체가 없던 시대이다 보니까 네. 이미지로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됐고 그런 차이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네, 형식의 네, 네,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건 뭐 같습니다. 확실하게 저희가 베클린 씨는 네네. 그림을 좀 알아보겠네요. 다음에 그린 그림을 봐도 네. 아유 베클린 씨가 그렸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취향이 다르다. 저는 터놓게 더 좋은데. 근데 눈이 너무 아픈데요. 이게. 그러면은 취향상 이 책에서 소개되는 그 폴리페머스 모습은 또 다른 게 폴리페머스 예, 뭐예요? 여기 네. 뭐 있죠? 그게 258쪽에 그 있어요. 르동이란 예술가가 그린 작품 중에 키클롭스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거든요. 네. 되게 약간 몽환적인 색감으로 되어 있는 귀여워. 예, 이건 약간 영화랑도 비슷한 느낌이고. 작품.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생긴 게 생김새. 아니야. 상상할 만한- 영화보다는 이건 약간 동화책 같지 않아요? 좀 나무늘보 같이 영화 너무 무서워. 나무늘보 같이 그린 것 같은데. 조금 더 약간 몽실몽실한 느낌으로 네. 그려져 있죠. 근데 이건 밑에 여자도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여자가 네. 왜 있지 여기? 이게 사연이 아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 호메르스의 오디세우스 이야기 속 폴리페머스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라는 또 다른 이제 이야기 신화 속에 등장하는 폴리페머스란 그 키클롭스 거인의 이야기인데 얘가 또 갈라테이아라는 이제 바다의 여신한테 사랑에 빠진 거죠. 지금 갈라테이아에 이 네, 사람이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갈라테이아는 아키스라는 다른 미남 이제 남자친구 있어서 숨어서 연애하다가 이제 또 폴리페머스가 열받아서 또 돌 던져가지고 그 아키스가 가시거든요. 돌에 깔려서. 근데 그 피가 이제 갈라테이아의 슬픔 때문에 강이 되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시칠리아에 지금은 이제 화산 때문에 마르고 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네. 원래 철분이 되게 많아서 좀 붉은빛이 도는 강이 있었다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맞춰진 신화로서 나온 이야기 속에 폴리페모스인데 이것도 신화만 들으면 되게 폭력적이고 가학적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되게 좀
어둡고 무서운 느낌으로 많이 묘사했는데 이 르동이란 예술가는 귀엽게 그리셨네. 굳이 네. 발상을 전환하자면 따지고 보면 플리페무스 불쌍하지 않나? 좀 짠한 오디세우스한테도 맛도 있네요. 뭐 자기는 그냥 자기 원래 본능대로 식사하고 네. 막 술 먹고 즐겁게 놀다가 네. 눈 찔린 다음에 분노한 거고 네. 여기도 자기는 짝사랑하다가 왕따 당하고 외면당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시선에서 좀 색감으로 풀어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력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폭력을 옹호할 수는 없지만 색깔이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게 예뻐요. 썼네요. 많이 쓰셨다. 네, 그래서 미술은 보는 분야다 보니까 이게 연주법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곡도 예를 들어 이윤찬님이 연주하는 거랑 뭐 손여름님이 연주하는 거랑 혹은 재즈 피아니스트 뭐 고이한님이 연주하는 거랑 다 다른 것처럼 같은 주제더라도 여기서 그리고자 하는 영화 감독에 따라서 다르게 네네네. 인물이 그 현재 맷 데이먼의 그 오디세우스하고 그 1954년에 개봉한 율리시우스란 영화 속의 그 오디세우스 같은 율리시우스가 같은 거다 보니까 커트 더글라스가 연기한 그 오디세우스는 되게 다르거든요. 네. 그 1954년엔 거의 약간 꾀돌이 수준. 얍삽이. 그렇죠. 얍삽이로 표현이 네. 되어 있는데 지금 영화 속의 오디세우스는 세상 거의 철학자 네, 수준으로 어르신. 되어 있어서 그게 오히려 그 미술 쪽이나 아마 인문학자들이 호기심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찬을 하는 이유가 시대에 맞는 신화라는 건 사실 호메르스도 기존에 있었던 구전을 묶어서 만든 이야기에 해당하다 보니까 네네네. 시대에 맞춰 계속 해석되게 되어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걸 논란만의 방식으로 해석했다. 다만 논란은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문학적 측면도 있고 미술적 측면도 있는 거죠. 연출에 네네네. 있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책이나 이런 이미지를 보시다 보면은 과거에는 같은 예를 들어 오디세우스 이야기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다.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워낙 이제 사실 방대하잖아요. 양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화가들이 이 방대한 이 호수 해서 그냥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건져서 영감의 화수분이죠. 네, 그쵸, 소재로 그쵸. 많이 쓰이는 네. 것 같아요. 넘쳐났죠. 네. 이거 혹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인터뷰 보다가 저도 우연히 발견하고 네. 페이지가 여기 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와, 우리 당군 신화도 잘 한번 이거 아니에요? 네, 32페이지 회색 와 보시면은 꼭 네. 무슨 여기 교회 온 것 같아요. 이미지로는 32페이지 교독합니다. 펴봅니다. 네, 그 네, 잡아먹는 약간 거. 성전을 고양이. 펴보시면 예. 아들을 잡아먹는 그 사투르누스 아우, 크로노스라는 근데 작품이 그게 좀- 있는데 그 중에 네 지금 이미지 자료 띄어져 있는 저 예. 고야가 그린 작품이 이 작품 보고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 영화 속에서 폴리페모스가 처음 그 선원 씹어먹는 장면이 이 작품 처음 봤을 때 그 강렬한 충격적 이미지에 근데 이거 저 크로노스 아니에요? 맞습니다. 같은 네. 그때 그 아. 사투르누스는 네. 이제 로마식으로 표현됐을 아, 때이고 그래요? 그때 이제 크로노스. 김원 선생님이 맞아요. 하루를 투자해서 만났었던 그 크로노스는 같은 건데 그리스식 발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아들이 자기 죽이고 그 이제 왕좌를 뺏을 거라고 하니까 아. 낳는 족족 잡아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림. 네. 그렇죠. 아유. 그래서 뭐 포세이돈하고 하데스하고 다 먹었는데 기존에 약간 어린이 만화 같은 데서는 삼켰다 다시 토하게 되는 네.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화처럼 꿀꺽 이렇게 삼키는 느낌으로 많이 묘사되는데 아, 그래요? 저기서는 뜯어먹는 모습으로 돼 있고 특히나 책에서는 그 바로 옆에 게 같은 주제였거든요. 이건 좀 거기 어렵다. 루벤스란 예술가가 루벤스 그린- 유명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둘 다 거장인데 이거 혹시 비교하면서 이미지 보셨을 때 느낌 차이 혹시 미술관에서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루벤스는 그래도 뭔가 아, 책으로 보여드릴까 보다 이렇게. 됐다. 루벤스는 뭔가 좀 약간 그래도 신처럼 좀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고야는 조금 더 그로테스크한. 아 네. 그래요? 저는 이 왼쪽이 루벤스가 더 충격적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사실적이라. 너무 살아있는 인간 같잖아요. 이 너무 아. 보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고야는 그냥 그림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저스트 같고 그림 같은 느낌인데. 네, 신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는 좀 충격적이네요. 이게 그래서 그 시대에 자기가 어떤 삶과 무엇을 겪었느냐가 영화 감독이 또 이렇게 이 시대에 맞게 풀어내는 것처럼 다른 거여서 루벤스라는 예술가는 외교관인 동시에 당시에 최고의 바로크라는 이제 17세기 최고 화가였었고 네. 이거 그리던 당시도 이제 50대 후반 돼 가지고 이제 외교관을 은퇴하고 너무 잘 나가서 스페인의 펠리페 4세라는 왕이 자기 이제 왕궁 꾸미게 이 신화 이야기 60점 그려줘라고 어마어마한 돈 받고 의뢰받고 그려주면서 이때 또 그 16살짜리 50대 16
나이에 부인도 새로 얻으셔가지고 인생에 가장 자기 행복하던 시절에 선생님 많이 부러웠나 봐요. 가자. 네, 이게 빅사리까지 나와. 네, 흥분을 할 만큼 사실 도덕적으로 지금 시대에는 공감해서 안 되는 것들이지만 자기 어찌 보면 노년에도 자기는 여전히 다음 세대보다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린 거여서 크로노스의 얼굴보다는 어찌 보면 다음 세대에 그 해당하는 애가 되게 이렇게 절규받는 느낌이고 그림도 좀 정돈돼 있는 느낌이라면 고야가 그린 이 크로노스의 모습은 고야도 궁정화가였었거든요. 스페인에서 궁정화가였었고 되게 충실한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나폴레옹 1세가 스페인을 공격해가지고 잠시 정권을 빼앗겼을 때 이 사람은 국가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막 투쟁했었던 사람이고 투쟁 끝에 다시 스페인 왕조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 국민들을 학대하듯 한 거죠. 그래서 자기 궁정 화가지까지 버려놓고 심지어 건강 악화로 청각도 잃게 되고 자식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이거 그릴 때는 그 마드리드 근처에 귀머거리의 집이라고 불리우던 원래 귀머거리가 살던 집을 자기가 들어갔는데 자기도 귀머거리인 상태였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상태에서 블랙 페인팅 시리즈라고 의뢰받지 않고 그린 거다 보니까 자기 자식도 죽고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야 작품 속에서는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그 자식신들은 이미 거의 뭐 도륙당한 감정 같은 건 알 수 없는 고기 덩어리처럼 표현되어 있고 크로노스의 눈빛도 처음에 그냥 언뜻 봤을 땐 되게 귀괴하고 공포스러운데 눈 망울 유심히 보시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시대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고 복합적인 감정으로 느끼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네. 이제 바로크 시대라고 얘기하는 시대에는 빛과 연출과 드라마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루벤스는 거의 예술 공장처럼 제자들을 통해 운영했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예쁜데 뭔가 디테일한 그런 아까 보신 것처럼 오히려 조금 자세히 보다 보면 과학적인 게 보인다면 그 스페인 낭만주의 그 고전 바로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낭만주의라는 그 긴 교두보를 모두 다 포용한다라고 평가하는 고야 작품은 디테일보다는 그 순간 이 말년에 이 사람이 느꼈던 상실감과 고통이 오히려 더 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근데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고야의 그림의 그 잡아먹는 크로노스가 눈빛이 오묘하죠. 그래 본인도 약간 두렵기도 하고 꼭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은 표정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본인이 어떤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없어. 제가 알기로도 그 놀란 감독이 이 영화 제작을 시작할 때 모든 제작진과 배우들한테 너희들이 꼭 보고 이 영화를 찍어야 한다고 했던 그림이 이 그림이래요. 이걸 항상 촬영장에서도 이미지로 보고 이 감정을 잊지 말고 이 영화에 임해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림을 보면 볼수록 조금 그런 오묘하죠? 느낌이 있네. 네. 이게 진짜 영화 감독 따라 딱 다른 그 느낌이 옛날에 회화에 그대로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얼핏 그냥 싹 스쳐볼 때는 아유 막 좀 징그럽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네 조금 오히려 또 계속 오랜 시간 보다 보면 루벤스 작품은 막상 처음에는 저 살점이 뜯겨나가는 자극이 보이더라도 막상 오히려 되게 담백하게 좀 예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돈된 느낌이거든요. 막 드라마틱한 극한의 감정이 느껴지는 건 상대적으로 오히려 약하고 인생이 행복하니까 루벤스는 그렇죠. 오히려 아이의 시선 다음 세대가 조금 공감하는 느낌이라면 그 고야가 그린 작품은 다음 세대는 이미 어떠한 그 인격도 이미 말살되어 있는 고깃 덩어리가 된 상태고 앞선 세대의 시선에서의 그 어찌 보면 고뇌가 더 담겨 있다는 느낌인 거죠. 그래 루벤스는 뭔가 그냥 뽀샵으로 잘 예쁘게 한 것 같은 이제는 루벤스는 싫어졌어요. 아니 저는 이 그림 둘 다 어렵습니다. 지금 고야 예쁜 그림을 이제 보고 싶어요. 고야 느낌 너무 좋은데요. 지금 댓글에 계속 책 저희가 책을 물어봐서. 바탕으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책 제목이 자꾸 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고정으로 달아놨지만 비밀로요? 영원히 얘기하지 마요. 네, 미술관 여행자를 위한 도슨트북. 네, 두권책이에요 이거 지금. 양장본으로. 근데 이게 우리 선생님이 쓰신 게 아니구나. 근데 이게 선생님은 그림 전문가입니다. 좀 쓸데없는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거 2권이거든요 이번에. 네. 1권이 작년에 거의 6개월 넘게 국내 예술 분야 베스트셀러를 했었는데 그게 미술사 기반 책인데 그 책 나오기 2주 전에 제 미술책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탈당하는 계기가 된 게 이 책이었는데 이 책 나올 때 출판사에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혹시 추천사 써줄 수 있냐고. 잔인하네 고민을 한 게
어차피 이길 수 없다면 동료가 되자 해가지고 추천사 써주고 고야 느낌이야. 너 내 그쵸. 동료가 되라. 크로노스가 됐어. 그래서 이게 그 카미유 주노라고 프랑스 이제 미술 기획자이자 컨텐츠 제작자분이 쓴 거여서 그분이 막 대안에서 자주 북토크 이런 걸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네, 동료가 된 김에 제가 네네. 얼마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림 진짜 많다 근데. 네, 네, 작품 진짜 그림이 많고요. 많아요. 이게 네네네. 약간 작품도 많고 네. 이게 저희가 얘기한 그런 해설 같은 거 배경 지식 같은 것도 옆에 적혀있어 보여 좋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든 것은 이런 그림책은요 화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림을 얼마나 예쁘게 인쇄를 해놨냐가 맞습니다. 중요한데 굉장히 화질이 좋아요. 그래요? 이렇게 이미지로만 봐도 색감이 엄청 또렷하죠. 야. 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말씀드린 나는 그 호메르스의 오디세이든 혹은 뭐 신통기 신화집 이런 거 막 7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 읽기엔 너무 텍스트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경우에는 네. 여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제가 도상학 뭐 해서 언뜻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걸 공부할수록 고전을 많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약간 무슨 현미경 이런 약간 팝업창처럼 여기 있는 1번 인물은 누구 여기 있는 사과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요점 정리집처럼 신화의 이야기를 이미지 기반으로 소개하다 보니까 나는 글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간단한 그 키워드와 더불어서 이미지로서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싶다. 좀 빠르고 광범위한 정보를 받고 싶다. 네. 하신다면 오히려 훨씬 좀 편안하고 재미있게 보실 수. 네네. 아들맘에게 추천합니다. 말 안 듣는 아들. 훅 간다. 네, 지금 떨어져 날아갔습니다. 제목을 딱 찾으셨어. 네. 그리고 또 어떤 그림 혹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림, 소개해 주실 만한 게 뭐 있습니까? 네, 그래도 요즘 오디세우스 네. 코인의 끝물에서 그 연장해서 가면 또 괜찮지 않을까 네. 싶어서 책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 중에 존 로뎀 스펜서 스테노프라는 예술가가 제작한 페넬로페라는 페넬로페. 이거 한번 봐야죠. 페넬로페. 와이프. 네. 네. 그 작품도 보시면은 이제 배틀을 이렇게 짜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페이지로 말씀드리면은 267페이지입니다. 야. 67에 보시면은 네. 앞쪽에 이제 배틀 짜면서 약간 그러네요. 기다림에 빠져 있는 이제 페넬로페가 표현되어 있고 누가 페넬로페예요? 앞에 이제 턱 깨고 있는 사람. 왜 상상과 다릅니까? 좀 아쉽게 누가 봐도 느껴지시나요? 페넬로페인데 왜 그래? 질문을 해? 아, 이거- 딱 봐도 페넬로페 이마에 써 있고만. 써 있어. 네. 아주 정프로는 뒤에 있는 여자가 더 예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좀 더 아름답게 보이는 네. 거죠. 근데 이게 해석학에선 그 얘기는 있습니다. 뒤에 인물도 페넬로페로 해석도 가능하다고도 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게 과일, 사과 형태를 따고 있다는 약간 선악과적인 이미지로 해석이 돼가지고 얘가 그 영화에서 배신하고 패틴슨하고 사실 풀고 있어요 하는 그 시녀를 은유했다. 아, 그래요. 라고 이제 소개가 돼서 페넬로페 하면 보통 지고지순하게 또 기다렸었던 여성으로 많이 소개되다 보니까 이건 지금 키워드로만 말씀드린 미술사적 정보로서 접근했을 때 라파엘 전파라고 이제 영국의 라파엘. 전파 프리 라파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라파엘로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존경하는 거로 오해하시는데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3대 거장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닌자 거북이. 맞습니다. 예. 닌자 거북이 주인공 4명이 4대 천재 이름 그렇죠. 붙였거든요. 아. 다빈치, 그래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도나텔로가 닌자 네. 거북이 4명 주인공 이름. 네. 그래요. 네. 피자밖에 모르겠어요. 아하. 그렇게 그냥 닌자 거북이가 피자를 피자 그렇게 먹잖아요. 먹잖아요. 네. 피자 좋아하는 아, 거로. 닌자 거북이들이? 네. 아, 거북이들인데 피자를 그렇게 먹어요? 예. 여기 이렇게 띠 색깔별로 매고 네. 피자 먹잖아요. 아니, 닌자인데 일본 애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름은 다 화가야. 네. 짬뽕이죠. 심지어 그리고 먹는 거는 이름은 피자야. 이탈리아 고전 거장부터 있고. 피자? 아, 그래서 피자를 먹나? 그럼 이탈리아 이름?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그래서 그랬는지 스시를 모르겠지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걔네가 그래. 이탈리아 출신은 아닌 거로 알긴 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라파엘 전파의 특성은 영국에서 네.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너무 위대한 예술 업적을 남겨서 이런 비례, 이런 색을 써라 이런 걸 거의 규범처럼 그랜드 매너를 남겨버려가지고 그 이후 거의 한 350년, 400년이 지나도 그 방식 안에서 계속 그리려는 걸 보고 우리가 그럴 필요 있냐. 미술에 너무 교화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직전에 이 책에도 있을 텐데 보티첼리라고 보티첼리? 네, 라파엘로는 알죠? 아까 잠깐 피셨었는데 비너스의 탄생 네, 그린 그거 그 진짜 예쁜데. 예술가 있는데요. 보티첼리. 찾았습니다. 네. 페이지로 하면은 116페이지에 네. 있는 작품인데 네. 이 작품처럼 네. 르네상스 초기에는 오히려 중세에서 간 넘어왔다 보니까 네. 물론 신화적인 의미나 도덕성도 중요했지만 네. 유화 물감이라는 새로운 재료가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할 무렵에 화려함이랑 이런 장식적인 기술적인 데 더 많은
연구가 좀 이루어졌었는데 라파엘 전파는 차라리 그 3대 거장 직전 시대로 돌아가자. 우리가 아름다움에 더 집중하자 했기 때문에 이 스테모프가 그린 페넬로페는 보면은 그림 자체도 색도 되게 좀 색이 선명하네요. 네, 뭔가 약간 진한 색을 쓰고. 따뜻한 느낌? 요거 저 일산에 큰 찜질방 가면 요거 딱 그림이 있는데 그 그거 어디죠? 목욕탕에. 어딜까요? 이름은 제가 하여튼 큰 대형 왜 찜질방 있잖아요. 예, 거기서 몇 층, 3층은 예, 안마기도 있고 식혜 먹고. 예, 그런 데가 네. 뭐 있어요 목욕탕에. 지금 이거 보고 비너스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비너스 거죠? 얘기하시는 거죠? 비너스. 네네네. 우리 네네네. 뒤에 얘기하는 거죠. 페넬로페. 페넬로페. 예. 요거는 제가 일산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산에서 그림인데요, 이거. 이건 그 혹시 비교해서 보시면 괜찮은 게 책 번외 작품으로 비교하실 수 있게 자료 가져온 게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란 예술가 작품 중에 똑같이 페넬로페와 구원자들이라는 작품이 있을 존 건데요. 윌리엄 워터하우스요. 네, 워터하우스란 예술가인데 물집. 네, 그거 우리 다 안 알아요. 지금 여기서 참고 나도 참았는데. 저번 못 들었네. 결국에 물집. 나왔네. 물집. 워터하우스. 네네네네. 발에 워터하우스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저 작품은 훨씬 좀 디테일이 커가지고 저건 아카데미즘이라고 구분이 되고요. 저것도 페넬로페예요? 근데 저 근데 페넬로페가 가운데 애지간히 오랫동안 이 배틀을 짰나 보네요. 그쵸, 3년. 거북목이 왔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선 노동에 훨씬 집중되어 있죠. 그러네. 와, 훨씬 심하게 왔네. 말씀하신 진짜 짜는 거에 집중하느라 뒤에 무시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뒤에 저것도 꽃도 주고 하는데. 네, 명신 안 되어 있는데 저 꽃 주는 인물이 이제 안티노스 안티노스. 그 로버트 패티슨 역할이 이미지일 거다 해서 저렇게까지 구원자들이 들이대는데 어떻게든 외면하고 버텨내려고 하는 페넬로페의 절개가 좀 표현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요. 네. 하나만 더 비교해 드리면은 베트라페 페넬로페라고 카우프만 이거는 또 추가 자료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네. 베트라페 페넬로페. 네, 이것도 그 바로크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이례적인 여성 화가였었던 그 안젤리카 카우프만이라는 예술가의 작품인데요. 카우프만.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약간 역시나 기다리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왼쪽에 배틀은 오히려 어둠 속에 거의 묻어나서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인데 자세히 보면 발 밑에 그 영화에서 줄 엮어서 띵 치는 오디세우스 활 발 밑에 있고 그래요? 그 밑에 그러네요. 이제 아르고스 기다리고 있거든요. 강아지. 아, 근데 이게 꼭 아르고스가 아니더라도 네. 고전 회화에서 네. 강아지가 등장했는데 걔가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신뢰와 충성의 상징이라서 사랑의 맺어짐의 의미로 보통 소개되고요. 특정 대상을 향해 짖고 있으면 그 신뢰의 훼손으로 보통 소개돼서 뭐 바람났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되는데 그 강아지가 저 활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페넬로페가 지고지순하게 그 자신의 정조를 지키고 있다라는 네네네네. 이미지로서 그려진 거죠. 근데 이것도 저 바로크 시대 17세기엔 자세히 보시면 이때 그림에서 중요한 건 빛 연출이기 때문에 빈 연출. 네, 이렇게 빛 세게 빛, 딱 아. 원포인트 조명 연극 무대에 켜놓은 것처럼 어둠 되게 강조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너무 미술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키워드로만 말씀드리면 저기 기술적으로 얘기했을 때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거 키아로스쿠로라고 얘기를 했고요. 치아루스크로. 그게 밝음을 뜻하는 키아로란 단어하고 어둠을 뜻하는 오스크로를 합친 거여가지고 네. 모나리자 이런 그림에도 사실 밝음 중간 어둠이 좀 밸런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키아로스크로는 밝음하고 어둠을 맞춰 그리는 거고 네. 지금 이 바로크 시대부터 좀 더 극대화되기 시작한 기법이 테네브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짙은 어둠을 의미하는 테네브로소라는 어원에서 와가지고 네. 여기는 굳이 얘기하자면 중간 톤도 어둠으로 묻어버리고 하이라이트를 더 뽑아버려서 요즘 핸드폰에 다 있는 기능이거든요. 사진 찍은 다음에 보정해서 대비 효과 누른 다음에 플러스 계속 누르면 중간 톤이 점점 어둠으로 네. 잡히고 네. 하이라이트 점점점 밝아지는데 맞습니다. 그게 바로크 시대의 인간 역사에서 처음 시각적 기술로 연구된 거. 저렇게 하는 게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네, 저게 뭐 한국에서 언어적으로 번역될 때는 숭고미가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네. 드라마틱해진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소극장 연극 무대 가서 이런 자연 조명 같은 거보다 원포인트 조명 핀 조명을 켜놓으면 딱 받고. 그쵸,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방송계에서도 종종 렘브란트 라이트라고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이 바로크 시대 네, 네. 예술가가 상단 45도 위에서 빛 때려주면은 얼굴의 반이 그림자로 잡히는데 측광보다 여기 삼각형 빛 살짝 들어오면서 얼굴 굴곡이 동양인도 마치 탐 크루즈 마냥 빡 예. 산다. 아, 그래요? 해가지고 그 빛으로 자기 얼굴을 늘 그렸었는데 그게 요즘 방송계에서도 약간 예를 들어 좀 느와르풍 나게 렘브란트 라이트로 찍자 하면 그 빛각도 중심으로 찍는 그런 느낌. 연예인들이 프로필 사진 찍을 때 꼭 그 렘브란트 라이트를 써서 찍는다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영화 무슨 친구 같은 것도 보면 가끔 이렇게 되게
고개 약간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그죠? 빛이 싹 여기 들어온 이렇게 그게 딱 다 바로크 시대 빛기술로 보시면 돼서 그래서 약간 허영심 쩔게 프로필 사진 찍으실 거면 사진 작가 만나서 저 느낌 다르게 렘브란트 라이트로 찍어주세요 하면은 이제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하고 포인트 조명으로 이제 근데 그것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날렵하고 살 좀 없어야 안 그러면 되는데 여기 바로 다크입니다 지금. 그치, 근데 그 우리처럼 조명 쐬면 진짜 다 이렇게 슉 입체가 나와요. 그렇게 돼요? 네, 여기가 이렇게 날아가 둥글둥글한 얼굴도? 네. 아 그래요? 해볼까? 네. 자 우리 렘브란트 라이트로 한번. 다 끄고 하나만 센 거 때려 놓으시면 아마 네. 자 하여튼 요거 페넬로페 페넬로페. 그림 한번 저희가 봤고요. 이게 언제적 시대부터 언제적 시대까지 그림인 거예요? 뭐 19세기, 20세기 그림도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이왕이면 이게 그 1권 보시고 2권 보시면 더 좋기는 한데 네. 1권은 오히려 역사 순서대로 말씀드린 이게 어떤 사조로 이렇게 변했고 그래서 이게 인간이 예를 들어 처음에는 르네상스 시대에 정확도 중시하다가 바로크의 빛 그다음 뭐 화려함 이런 식으로 막 변해갔다 이걸 보여준다면은 네. 이 책에서는 그 그리스의 신화의 그 흐름 순서에 맞춰서 역사 순서대로 그림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되게 다채롭게 표현되어 있어서 음.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번외로 제가 이거 혹시나 해서 가지고 온 거 있는데 작품 중에 오디세우스 이야기 전이지만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레옹 베누빌이란 예술가의 작품 있거든요. 아킬레우스. 근데 이게 그 혹시 그 트로이 영화 보셨으면 맞죠? 그 브래드 피트가 네. 자기 친구 이제 죽잖아요. 대신 나가가지고 죽고 너무 열받아서 분노하니까 원래 원전에서는 그 다들 엄마하고 이모신 33명 올라오는 그 네. 이야기를 그린 건데 고전 회화에선 저렇게 그렸다면은 저게 제가 사이톤블리란 예술가가 같은 주제 그린 거 자료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책에 있기는 있거든요. 예. 이게 근데 분노가 지금 막 안 느껴지는데 저는. 그러니까 아우 열받아 뭐 이건가 지금? 엥? 자세가? 네. 이것도 아킬레우스를 그린 거예요? 네, 저게 아킬레우스의 똑같이 그 분노를 그린 겁니다. 그 자기 친구인 파트로클러스 죽었을 때 이거 그럼 책에서 분노만 있네? 페이지가 236페이지에 해당하거든요. 뭐가 분노했다는 거예요? 저 막 와 이렇게 한 게 분노.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야이씨 나도 하겠다. 이제 이 얘기 생각이 다들 조금. 하시는 건데 네. 이게 이것만 띵 놓고 보면은 야 요즘 현대 미술은 진짜 개나 소나 다 대충 막 싸질러 놓고 막 뭐라고 하네는데 이 사이톤블리 작품 10여 년 전 최고가 찍었을 때 800억 넘게 팔리고 야. 이 그림은 아닌데 다른 그림이? 이 사람 최고가 작품이 800억, 700억 이렇게 팔린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더더욱 이해하실 수 없을 거거든요. 이거 구매한 사람이 분노한 거 아니에요? 이 돈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와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카메라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피카소 나오고 네. 추상미술 나오고 이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톤블리란 예술가가 네. 혹시 거리 예술 좋아하시면 바스키아라는 그 아, 예술가가 맞아요. 예, 그 사람이 엄청 영향받은 게 사이톤블리 아, 로 그래요? 알려져 있는데 바스키아도 잘 그리는 것 같은데요. 바스키아가 훨씬 좀 감각 중심으로 네, 그리기는 네. 하죠. 이게 간 과정을 이해하면 더 좋긴 하거든요. 추상 미술이 어떻게 변화됐고 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는가를 아시면은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쟤는 저런 의미에서 저기에 가치 평가를 미술계 애들은 하는구나 정도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은 뭐 추상이 메인 테마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건 굳이 얘기하자면 그 고전으로 그린 그 베누빌의 작품에서는 그 분노를 참고 있는 아킬레우스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육으로 묘사하고자 노력을 했다면은 사이톤블리 작품에서는 그 폭발하는 마치 너무 화났을 때 소리조차 지를 수 없을 것 같은 찢어지는 듯한 그 감정을 그러니까 구체성이 없지만 추상적으로 표현한 게 사이톤블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 변화의 그 과도기 시대에 했지. 예술이 실험될 때 이걸 한 건 의미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의미 없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선 질러놓고 나는 이게 뭐 특별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색깔 예쁘네 하고 사주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동일한 그 역사 가치 평가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형식은 이 시대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다라고 아니 약간 보시면 이 그림 보고 길동이한테 맞은 도우너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뭐가요? 베누빌게요? 아니 그 밑에 이렇게 약간 사이톤블리 거. 오리 비슷한 느낌으로 있고 이게 뭐 길동이한테 뭐 이렇게 맞아갖고 네. 머리 터진. 죄송합니다. 약간 제가 길동이어도 핏빛으로. 도우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어렵네요. 것 같은 요새 느낌. 화가라면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뭘 어떻게 그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화가라면 예. 아예 완전 동시대 컨템퍼러리라면은 네. 저는 아킬레우스의 분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AI 네가 뭐 아이디어를 해석해봐
하면 그거를 예술가가 자기 방식으로 옮겨서 한다거나 조합해서 하는 게 이 시대 느낌으로는 제일 컨템퍼러리할 것 같고요. 그 직전 현대미술 모던 아트 개념으로 만약 간다면은 아킬레우스라는 대상을 이 시대에 상징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진짜 농담 좀 섞어 얘기하자면은 프로틴 같은 거 갖다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칼질 팍 해놓고 아킬레우스의 분노다 뭐 이런 식으로 남성성의 상징인 그 프로틴을 갖다 놓고 발목을 그렇죠. 그어버리는 앤디 것처럼. 올 이런 사람이 뭐 코카콜라 이런 거 그냥 그런 그 왜 의미 있어 이걸 공감해주는 이유가 코카콜라는 그 시대에만 있고 사실 그 직전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먹는 하우스 와인하고 뭐 루이 14세가 마시는 뭐 돈페리뇽은 뭐 마시느냐로 계급이 바로 갈려버리는데 코카콜라는 제가 마시는 거든 트럼프가 마시는 거든 같은 거다 보니까 완전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는 그 어찌 보면 나름의 자본적 평등을 이룩하고 있다가 20세기 상징이었다 보니까 거기에 의미가 갖는 거여서 지금 뭐 아킬레우스를 표현한다면 힘의 상징이 되는 어떤 이미지를 이용했을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린 프로틴 이런 것도 이미 과거 패러다임입니다. 밀레니엄 시대 패러다임이어서 지금 그렇게 해봤자 그러니까 바나나 까먹는 소리 그거 그래요? 되는 거죠. 엄청 감동했는데 지금. 카텔란도 이제 거의 원로가 되어버렸고 그렇죠. 바나나 까먹고 1억 8천 됐다가 그게 86억에 생바나나 다시 팔렸거든요. 작가는 원가 5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게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 타이밍에 있기 때문에 의미 있고 이제 그걸 복제하는 건 아무 의미 없죠. 없어진 거죠. 이제 프로틴을 이렇게 죽여도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감동했네요 지금. 살짝 벗어나서 얘기하자면 네. 제가 도슨타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백남준 선생님 동료이자 멘토격으로 소개되는 예술가 중에 요셉 보이스란 예술가가 있는데요. 보이스. 독일 예술가. 그 사람의 유명한 명언이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라고 얘기해서 예술은 사회적 예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새로운 시대의 예술은 이미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돌 잘 깎고 붓질 잘하고 연주 잘하고 이런 과거의 장인의 기술, 천재적 탤런트를 받은 사람만의 그 전유물이 아니라 사고를 가지고 있고 철학할 줄 안다면은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너무 하나의 언어의 정의 안에서 보던 어떤 물체에도 거기서 내가 추억이든 삶의 고뇌든 어떤 무언가를 담아내고 그걸 통해 사유할 수 있다면은 이게 결국에는 다비드상 같은 나에게 예술적 영감을 준 거다 하고 현대의 예술은 좀 확장되고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프로틴에서 감동해 주셨다면 대단히 감사하다. 대단히 감사하고 그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좀 현대미술의 약간 흐름이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 키르케는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거 나 궁금했는데. 키르케? 키르케는 저 돼지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그 키르케도 사실 영화에 묘사된 거하고 원전과의 명화에 묘사되는 모습이 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이것도 이미 컨텐츠로 많이 소개가 돼서 아시겠지만 영화 속에서는 되게 좀 나이든 중년의 여성으로 소개되고 좀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실 보고 좀 그 여성이 무서웠던 게 혹시 미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워킹데드라는 영화 시즌 5 마지막 보스거든요. 알파라고. 진짜 무서운 보스 역할인데 갑자기 나와서 다 죽겠구나 이런 느낌을 약간 봤었는데 맞아. 실제 원전하고 명화 속에서 키르케는 세상 너무 매혹적인 여성이어가지고 그 여신이죠. 여신이어서 하급 여신이어서 오디세우스하고 1년 같이 살고 자식도 이제 다른 외전에서 자식 이제 나오고 하는 그런 여성이어서 맞습니다. 그림으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그 힘의 알레고리라고 니콜라 레니에란 예술가 작품이 있는데 이건 사실 뭐 미술계 내부 의견에 따라서는 키르케다 아니다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리긴 하는데 이 주노라는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사자나 실제로 키르케 집으로 가는 길에 주변에 맹수들이 있었다는 그 묘사적인 측면이나 잔을 건네는 이런 모습들이 키르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해서 화가가 가능하다.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후대 비평가가 소개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좀 더 직설적인 작품은 장쥘 바댕이란 예술가가 그린 키르케란 작품도 책에 이게 두 개가 비교해서 같이 소개될 건데요. 장질바댕. 네, 제가 페이지를 안 네. 보고 이분은 굉장히 미인이시네. 그죠? 네, 진짜 이렇게 예쁘네요. 비교해 보시면은 근데 의상이 조금 독특할 거거든요. 이게 페이지가 약간 이 의상이 진짜 어디 265페이지 아랍 내지는 260. 아니면 저 동유럽 쪽이나 정확한 안목으로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실제로 저 바덴 같은 경우에는 장르로 구분할 때
그 아카데미즘에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오리엔탈리즘 화풍을 그렸다라고 평가받거든요. 이때가 이제 유럽 애들이 식민지 계속 퍼뜨려 나가면서 네네. 아랍권이나 북아프리카권에 이제 갔다가 그쪽의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솔직히 걔네 입장에서는 소비와 패션처럼 되게 재밌다 해가지고 자기네가 기존에 뭐 그리고 관심 가져왔었던 이 신화 속 인물에다가 그 이국적인 패션이나 장식들을 대입시켜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오디세우스 영화 논란에서도 아가멤돈 투구 말 되냐 저거 네. 청동시대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네, 또 네. 논란식의 약간 뭐 미학이나 뭐 미감의 해석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키르케라는 존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과연 저렇게 무슨 약간 이국적 패션으로 있었겠냐 이런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그때 이게 또 유행하고 유행했다. 또 화려함으로 또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그려졌다. 계속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 물집 선생 워터하우스 선생이 진짜 또 그쵸. 한건 해냈네요. 그것도 제가 추가 자료로 가지고 온 건데 이건 너무 좋은데. 그게 좀 제일 많이 보신 걸 수 있어서 네. 오디세우스에게 잔을 건네는 키르케라고 이제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그린 작품이 이거지. 약간 타로 카드 그림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저 오른쪽 거울 뒤쪽에 오디세우스 이제 도착해서 살짝 얼굴 빼꼼 그러네. 보이고 있고 잔 건네고 있고 거울에 이렇게 그러네. 네, 저 이 모습만 보면은 진짜 1년 1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이제 논란이 해석한 건 아무래도 전쟁 피해자나 전쟁에 대한 도덕성이나 네. 철학적 의미를 더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중년의 여성으로 메시지에 더 기반을 뒀었는데 네. 과거에는 키르케도 되게 매혹적인 여신으로 오히려 원전에서 계속 묘사되어 왔었기 입술 때문에 빨갛습니다. 예. 회화에서도 네. 이렇게 좀 약간 뇌세적인 느낌으로 오히려 표현된다. 약간 내려보는 눈빛이 유디트 살짝 오, 생각납니다. 그러네요. 맞죠? 네. 네. 고맙습니다. 절에서 1년 같이 산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 눈빛의 매우가 살만했다. 되어서. 아. 네, 됐어. 야, 참 어떻게 키르케는 이렇게 생각 안 나면 넘어갑니다. 네, 예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담겨 있는 미술관 여행자를 위한 도슨트북. 이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특별 맞습니다. 네, 이 권이 재밌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주제로만 명화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오히려 보시기에 네. 근데 이제 재밌죠. 알고 나니까 확실히 재미가 있네요. 이것저것 보는 재미가 있고 이게 그 얘기였구나를 그림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보고 김헌 선생님 말씀으로도 저도 근데 너무 깊은 권위자셔가지고 네. 신화의 이야기는 다 저도 오히려 김원 선생님 자료로 공부하고 배우고 있다 보니까 이미 여기서 완벽한 썰은 다 풀어주셔서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작품 하나 더 예.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 하나로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네. 그 에우리클레이아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보다 해서 영화 속에서 그 유모가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네. 발 씻겨주다가 화들짝 놀라는 그렇죠, 그거 그렇죠. 이 책에 또 이렇게 소개될 거거든요. 이 작품. 저거 재밌는 게 그 블랑제라는 예술가가 당시에 로마상이라고 프랑스에서 약간 아카데미 시상식 이런 거 마냥 최고 권위의 공모전 네. 있었거든요. 거기서 대상을 탔던 게 이 그림. 야. 이어가지고 그 로마상이 특이한 게 일단 처음에 주제를 먼저 던져준 다음에 초안 스케치를 그 24시간 안에 이렇게 몇 시간 안에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가지고 온 사람 중에 20명을 일단 임시 선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그 중에 제일 잘 그릴 것 같다 구도나 이런 거 좋다는 사람 10명을 이제 약간 그 무슨 원어원 뽑는 것처럼 이렇게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각 방에다가 가둬놓고 그 다음에 신화 주제 하나 뽑은 다음에 니네 이 주제로 이제 72일 안에 그림 가지고 와 밖에 아예 못 나와 하고 거기서 이제 숙식 계속 하면서 그 시험 쳐가지고 가지고 오는 그림이었고 그때 대상 받은 게 이제 이 그림. 1849년에 받은 게 이거고요. 그때 탈락했던 예술가 중 한 명이 제가 추가 자료로 가지고 온 게 그 윌리엄 부게로란 예술가가 지금 저 화면에 떠 있는 게 같은 주제 같이 시험 봤던 사람. 그러네요. 이제 제가 떨어졌는데 저도 그 서양학과 나와서 지금도 유사한 게 요즘까진 모르겠는데 대학 갈 때 미대는 옛날에 석고 소묘 수채화 이런 거 할 때는 거기 시험장 가면은 아그리파 줄리앙 이런 거 미리 안 알려주고 현장에서 뽑아가지고 줄리앙 그려야 돼 하면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줄리앙 그리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뽑히고 우리나라는 근데 그걸 막 3시간 안에 그려라 이런 식이다 보니까 기술 중심이었다면 여기는 72일이라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해서 그렇게 강근까지 한 이유가 저거에서 상 받으면은
로마로 보내가지고 5년 동안 유학생활 다 지원해주고 다 보고 이제 지내고 다음에 국가로 돌아왔을 때도 국가 이제 영웅화가로 취급해주는 거여서 완전 성공 루트. 과거 시험 보는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당대 최고권위상이었었고 비교해서 나중에 보시다 보면은 저 당시에 다른 예술가들은 시간의 한정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약간 정적인 느낌? 네. 이었다면은 이 블랑제는 약간 세로 구도 이용해가지고 표정 되게 드라마틱하게 돼 네. 있거든요. 딱 주제부에 있는 오디세우스하고 그 유모의 모습, 그 에우리클레이아 모습만 되게 드라마틱하게 딱 네. 집중하게끔 딱 표현을 해놔가지고 이걸로 이제 뒤에 페넬로페나는 오히려 그 시녀하고는 관심 못 알아채고 있는 이 모습까지 딱 전반부와 후반부를 분리해놔가지고. 이걸 통해서 상을 받았다 해서 그러니까 이 후반부에 있는 시녀와 저 페넬로페는 약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예. 느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히 명시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저도 미대 실기치고 하면서 들어갔었던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상상의 예상을 해보자면 이게 몇 달씩 시간을 주고 그리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모든 걸 다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석고소묘든 수채화든 실기전공자들 시험치료 들어가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보여줘야 되는 곳에 몰빵해야 되거든요. 모든 형태력과 묘사력과 이미지를 주제부에다 줄리앙이라고 치면 제일 앞쪽 측면 머리에 빡 뽑아주고 깊은 부분은 다 색으로 날려버리고 이런 식이어서 여기서도 메인이 되는 건 사실 페넬로페나 시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앞에 이제 오디세우스한테 좀 더 집중했다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험 그림이라서 그런 측면도 그쵸. 있었다. 아예 이거는 아. 네, 의뢰받고 뭐 반년, 1년, 2년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그 로마상이라는 공모전을 위해서 감금당해서 그렸던 거다 근데 이 보니까. 뭐랄까 이 오디세우스가 20년 고생하고 와서 거린 행세하는데 네. 너무 조금 쌩쌩하다. 몸이 머리카락도 너무 네. 지금 많다. 심지어 저 속옷은 거의 켈빈 클라인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진짜. 네, 이거 뭐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그 눈빛도 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가 아니라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눈빛이어가지고. 큰일 난다. 네, 이렇게. 좀 무섭네요. 알겠습니다. 요런 그림들, 스토리가 있는 또 신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요 그림들. 근데 진짜 재밌다. 네, 재밌네요. 좀 이미지로 보셔도 분명 또 책이나 영화로 보시는 거랑은 또 다른 명화의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찬용 도슨트님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또 다음에도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